어떤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무지 작가답게 생기지 않았다. 비디오 가게 주인 아저씨처럼 생겼다.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아마 제가 그 가시고기는 저의 4번째 작품이고 그 위에도 쭉 이제 소설을 써왔고 올 2월 달에 또 소설 하나 냈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가시고기를 읽었을 때 혹은 동화, 만화 이런 거를 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PT를 잘 만들지 못하고요. 저희 그 아내가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팔아온 책이 전업작가로 나서서 그 판 책이 700만 권이래요. 근데 저걸 왜 이렇게 강조했냐 그랬더니 자기 목표가 제 목표가 아니고 아내 목표가 1000만 권이랍니다. 작가로 세상에 나왔으면 1000만 권쯤은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300만 부를 더 팔아야 되는데 요즘같이 출판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 저희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 노력은 해봐야죠. 뭐 아내의 희망사항이니까요. 오늘은 우리 그 한숙종 선생님께서 편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그 강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되게 이제 제 강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되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되게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데 젊으신 분들이라 제가 좀 많이 떨립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똑같죠? 나는 왜 글을 쓸까? 돈 벌려고. 뭐 당연하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해 9월달 졸업하는 그해 9월달에 제가 아버님처럼 모시던 스승님께서 취직을 해라. 저는 이제 언론사로부터 출발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글을 쓰러 시골에 들어갈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먹고 사는 일은 대단히 숭고한 일이란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숭고한 일이란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무슨 숭고하기까지 해. 26살 제 나이에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숭고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어쨌든 제가 글을 쓰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을 했지만 이 먹고 사는 일이 수단이 제 인생의 목표나 제가 글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죠. 한번 볼까요? 그럼 뭘까요? 내가 글을 쓰는 궁극적 이유는 왜 사느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살죠? 삶의 목표는 뭐죠?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많이 행복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한 10여 년 전, 15년 전 그 심리학자 중에서도 그 긍정심리학을 쓴 긍정심리학자들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자신이 사는 건 간명하죠. 행복이죠. 아이고.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학은 자기 구원행위라.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수단.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 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은 나의 구원 행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숙명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이죠. 어떤 한계죠. 문학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니죠. 문학은 간단하게 말해서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건 오규현이라는 시인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오규현이라는 시인의 식구가 이 구절이 있어요. 가을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여러분 가을에 대한 무수한 그 말들이 있지만 가을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만큼 절실한 게 없어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봄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할지 올줄 몰라도 어쨌든 제가 살아가는 목표는 인생 나는 행복하고 싶답니다.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행복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 어떠한 잣대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그 각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있는 것은 목표고요. 미래와 목표를 나타내는 화살표고요. 옆으로 나뉘는 것은 수평으로 나뉘는 것은 즐거움. 이 뒤로 갈수록 즐거움은 점점 감소가 되죠. 저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요.
미래도 위로 올라가서 점점 미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가치가 적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쾌락주의자는 인생이 뭐 있어? 오늘을 즐기면 되지. 오로지 즐거움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죠. 뭐 삶을 분투하지 않죠. 내일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인생 뭐 없어. 인생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뭐예요? 즐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빠져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취주의자예요. 오늘 하나도 못 즐기면서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참 좋아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 있는 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 강한 힘이죠. 부자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더 많은 부죠. 인간이 연봉 8천만 원이 되면요, 돈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더 이상 없대요. 거기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는 계속 자기 스스로 의미를 추가하는 거죠. 허상의 의미로. 이 성취자는 오늘 즐기지 못하죠. 계속 목표를 만들어내니까는. 이런 사람은 행복으로 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행복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래의 목표에 대한 정당한 설정을 해놓고 또 오늘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로 가 있냐면 이 성취자로 가 있어요. 왜 그럴까? 또 한번 볼까요? 왜 우리는 성취자로 가 있을까? 행복주의자, 오늘 즐기지 못하고 행복에 대한 개념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고요. 제 의견이니까는 뭐 큰 그냥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행복을 측정하는 세 가지 그 기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미. 예컨대 제가 글을 쓴다면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인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글을 쓰는 것을 즐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글을 잘 쓰는가? 요 세 개가 돼서 그 교집합 부분이 도달한다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야, 네 과목 중에서 뭘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과목을? 영어. 뭐가 즐거워? 어느 과목을 할 때? 영어. 뭘 제일 잘해? 영어.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근데 엉뚱하게 찾는 사람들 많죠. 체육이나 막 이렇게. 요걸 측정해보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내가 정말 인생에서 원하는 건 뭘까?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뭘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울까?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 이걸 냉철하게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해서 제가 하나 더 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겁니다. 이 친구 아세요? 리디아 그간의 김인경이라는 골프 선수죠. 그죠? 이게 올해의 그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했죠. 이 친구가 2012년도에 에비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메이저 대회에서 30cm 퍼터를 못 넣었어요. 그거가 넣으면 무조건 우승이죠. 마지막 골에서. 근데 그걸 못 넣고 다 넣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승 퍼터를 못 넣고서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 김인경이라는 친구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상을 했죠. 김인경이 골프 인생이 끝났을 것이라고.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우승을 못했고 계속 슬럼프에 있었어요. 작년부터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3승까지 했죠. 3승까지 하고 드디어 브리티시 오픈 두 번째 규모로 받아서는 두 번째 규모죠. 거기서 우승하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그 많은 좌절과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골프로 두고서 쭉 걸어왔는데 그런 좌절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우리가 이런 행복이라는 그 설정 안에서의 만났을 때의 좌절을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해지려 애썼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좌절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내일이 안 됐을 때 헤쳐나올 수 있다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통해서 하나씩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수긍하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 쉽냐? 그게 되게 어렵죠. 왜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는 건 뭘까? 되게 뭘까요? 되게 성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성취예요. 유발 하랄이라는, 아십니까? 유발 하랄의 역사자? 유발 하랄의 사피언스 읽어보셨나요? 사피언스하고 그 호모데우스는, 그 사피언스는 좀 한 2, 3년 됐고요. 호모데우스는 작년이나 올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두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어봐야지 통시적인, 우리가 역사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통시적인 시각을 걷습니다. 이 유발 하랄이는 인류의 역사가 세 가지의 혁명 단계를 겪었다는데, 하나가 인지혁명, 두 번째가 농업혁명, 세 번째가 과학혁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박해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 수렵 채집인에서 12,000년 전에 정주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가꾸고 가축을, 짐승들을 길들여서 가축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뭐에 시달리기 시작했냐면 시간의 개념이 시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을 예전에는 하루만 보면 되는 이 단기간의 시간을 어떻게 확대를 시켰냐면 1년이라는 시간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이 1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확대시키면서 우리를 뭐에다 묶기 시작했냐면 시간에 종속시키기 시작하죠. 선생님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예전 그 정주민, 농어받은 사람들 1년에 한정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20년까지 확장시키고 있죠. 20년까지 확장시키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 볶죠. 그죠? 그리고 하루의 목표도 오로지 20년 쫙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요, 공간을 살지 못해요. 사실은 시간을 살고 있죠, 시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아까 말하는 의미, 즐거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하나 추구해야 되냐면 자유를 느껴봐야 돼, 자유를. 이 자유를 통한 진정한 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쉼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시간에서 벗어나는 걸 한번 해봐야 돼요. 공간을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요. 저는 많이 배낭여행을, 저는 글 아니면 배낭여행 다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가보신 분 계세요? 몽골입니다. 몽골 게르죠. 저 게르라는 것은 2시간 만에 질 수 있고 30분 만에 철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예전에는 마차 하나에 거의 살림살이가 다예요. 그게 한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이동을 했죠.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가면 제가 시간의 개념을 좀 자유로워져요. 시간의 개념에서 이 공간, 더 내 원초적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DNA라고 할지 몰라도 이런 유목의 기질들이 여기서 비로소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 몽골인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밀접해 있죠. 저는 우리 한민족의 유입사를 보면은, 여기 역사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기 화남 쪽, 중국 쪽으로 들어온 민족도 있지만 대부분을 보면은 텐산 산맥 북쪽. 그래서 북쪽을 통해서 몽골과 통해서 동북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온 민족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기마민족이라고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마민족이라고 부르죠. 기질이, 우리가 사실은 유목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광활한 초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보면은 알게 모르게 평화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몽골 왜 가냐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그 이시백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러 간다고. 몽골에 가면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300km가, 중앙 300km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나무 한 폭이 없어요. 커다란 바위 하나 없어요. 돌이라고는 이렇게 자지잔 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 하나, 언덕 하나 없어요.
오로지 좌우 지평선만 보이죠. 여기에 사람이 하나 딱 썼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유일한 풍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객관화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지점에 들어가서 풍경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주관적으로 나를 봤던 것을 객관화시켜 본다는 거죠. 그런 자리를 우리가 한번 놓여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여태까지 시간에 쫓겼던 삶과 아주 무관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몽골에 가면은 일단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고비 쪽. 제가 좋아하는 곳은 고비 쪽인데요, 남쪽. 그럼 물이 없으면 뭘 못하죠? 그럼 씻지 못해요. 씻지 못합니다. 일주일이고 씻지 못해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뭘 저기 못하죠?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물이 없고 화장실이 없는 이런 삶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죠? 하루 이틀은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이 속박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은 탁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씻지 못한 자유로움. 씻지 못한 자의 넉넉함. 그리고 화장실이요. 우리는 그걸 초원 광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초원에 가서 뭘 보면서? 동에서부터 서까지에 있는 별을 보면서. 거기는 그 별자리가 이쪽 지평선에서 저쪽 지평선까지 별이에요. 무지개가 뜨면 우리 요렇게 뜨는 것이 아니고요. 지평선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지개가 떠요. 이런 걸 보면서 팡 트인 데를 보면서 나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몽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몽골을 통해서 어떤 자유로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만난 그 황량한 황무지를 가는 낙타예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있어요. 어디선가 나타나요. 잡아가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저 덧없이 가는, 여기 굉장히 뜨겁죠. 저 덧없이 가는 속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뭘 가져가냐면요. 사실은 내가 로마에 갔다 오면은 있는 로마에서 두고 온 한국을 많이 생각해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인간의 구조가. 그 내가 두고 왔던 것들을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여길 가보면요. 그 생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공간의 즐거움. 공간에 주는 만족. 그러니까 봐봐요. 여행을 다니면 우리 계속 시간을 쫓겨다녀. 앙코르와트 가면은 앙코르와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시간에만 쫓기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 숙제하듯이. 전 제일 화가 나는 여행자들이 누구냐면요.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맞았나 틀렸나.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는 사람들이요. 여행은 느껴야 되는 건데 공부는 인터넷까지 충분한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풍경입니다. 이건 이제 산이 좀 있는 데고요. 이런 풍경. 이런 풍경에서 때로는 자기가 1인용 텐트라든지 비방용 텐트 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저는 가면 저렇게 자요. 혼자서. 이제 여기는 이제 늑대들이, 산이 멀어서 늑대들은 없는 데인데 이렇게 자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가 시큰하죠. 그 별이 이마로 떨어져 가지고 그런 느낌들. 이런 공간이, 광활한 공간에 주는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면 막 돌아왔을 때 넉넉해져. 저는 1년에 한 번 여기를 안 가보면요. 1년이 평화롭지가 못해요. 1년을 잘 살기 위해서 여기를 갑니다. 이건 이제 그 유목민들의 삶인데요. 우리랑 비슷하죠? 저기 위에 있는 친구는 저기 그 우리가 복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친구인데 우리랑 비슷하죠? 시골에 있는 친구랑. 저는 몽골 대학에 있는 한국어과 학생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을 잡는 모습이죠. 저 가슴속에 뭐가 들어갔나요? 손이 들어갔죠. 굉장히 잔혹한 살해 광경이죠. 그렇지만 양을 가장 평화롭게 잡는 방법입니다. 양을 어떻게 잡냐면요. 이 친구들은 양을 가족으로 여겨요. 그렇게 자기네들을 먹여 살리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알았냐면 저 양한테 얘야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친구들은 가장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도살을 하잖아요. 목을 치거나 이러잖아요. 이 친구는 여기 살짝 벌쳐요. 그 양이 잘 못 느껴요. 면도칼로 살짝 빼면 잠깐 꿈틀거려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뇌로 가는 그 혈관을, 대동맥을 이렇게 눌러요. 그럼 10초에서 15초 만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이게 양을 가장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롭게 죽이는 방법이죠.
이런 쪽에서 쭉 사는 사람인데요. 남자들이 화장실이 따로 없죠. 그죠? 그럼 남자들은 밤에 이제 가족들이 하늘탈이라 자요. 그 게르 안에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할머니까지. 그럼 화장실 가려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디 가? 그러면 화장실 갈 때 말 보러 간다래, 말 보러. 늑대가 와서 잡아가는지, 도둑에서 잡아가는지, 말 보러 간다는 말 가지고 쓱 나가요. 그럼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딸내미가 가면, 너 어디 가?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갈까요? 망 보러? 양 보러? 네, 상상력이 그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꽃 따러 간다 그러죠. 꽃 따러. 이쁘죠? 남자는 말 보러 가고 여자는 꽃 따러 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건 또 볼게요. 이제 이 몽골이 그 세계를 그 정벌하는 세계를 그 정벌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역참제도도 되게 중요해요. 역참제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은 그 정벌할 때 보급대가 없죠. 보급대. 그렇죠? 우리는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00명이 가면은 뒤에 30,000명의 그 보급품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 친구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들에게 특이한 음식이 있었어요. 모르츠라는 음식인데 양을 한 마리 잡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말려요. 말려서 가루를 냅니다. 그럼 요만큼 됩니다. 양 한 마리가. 그걸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는 굉장히 빨랐죠. 거침이 없었죠. 근데 이제 몽골 말이 얕거든요, 작거든요. 근데 저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저거를 우리가 올가라고 부릅니다. 올가. 이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긴 한데 또 재밌는 부분도 안 해요.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저거를 가져왔는데, 저거는 이제 말을 몰거나 양을 잡을 때 쓰는 건데요. 어느 때 보면 이 초원이 굉장히 평평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보면 약간 구릉이 있어요. 약간 구릉들이. 근데 이렇게 올가가 착 꽂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올가만 딱 이렇게 꽂혀져, 땅에 꽂혀져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응? 내 땅. 쟤들은 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늘 살던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땅 주인이 없어요. 위에 땅의 정주자들만 땅의 주인이 있죠. 이렇게 조심하세요. 몽골 여행 가서 이렇게 탁 저기 커요. 한 3m 정도 되는 건데 저기 딱 꽂혀져 있으면은 가까이 가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부부 생활한다는 표시예요. 아셨죠? 이 친구들은 게르 하나에서 살잖아요. 거기 다 있잖아요. 얘네들도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표시인 겁니다. 또 요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수렵도 있죠. 수렵도. 우리가 왜 몽골 기마민족인지 나타나는 게 표시 중에 하나인데, 장군청, 쌍마청 보면 이렇게 수렵도 돌아서 활 쏘는 장면이 있죠. 근데 말이 보통 어떻게 뛰냐면요.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앞발, 뒷발, 이렇게 뛰어요. 타보셨어요? 이게 종종걸음 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뛰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몽골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걷는 것보다 말을 먼저 배운다는 이 친구들인데, 제일 많이 죽는 게 말을 떨어져서 죽어요. 그렇게 말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이 평평한 길이면 별로 안 위험한데, 몽골에는 말도 많지만 또 뭐가 많냐면 쥐가 많아요. 쥐가. 유럽을 황폐화시키는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없었던 흑사병. 패스트가 어디서 갔죠? 몽골에서 간 거예요. 몽골에서 이 타르박이라는 쪽 마모트, 몽골 마모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게 시작됐는데요. 그만큼 쥐들이 많아요, 초원에. 쥐들이 많으면 쥐구멍이 많죠. 이 말들이 앞뒤 없이 막 달리다가 어디가 빠지면 앞꿈치 같은 게 구멍에 들어가면 그냥 낙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뛰거든요. 저는 뭐 많이 타봤죠. 그러면은 얘 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공중공중 몸도 같이 뛰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서 돌아서서 활을 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봤던 수렵도 같은 것도 그냥 이해하면 그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돌아서서 활을 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근데 유럽인들도 활이 있었죠. 몽골인과 싸울 때 항상 말을 세워놓고 쐈죠. 말 기상에 올라가도. 근데 몽골들은 달리면서 쐈어요. 우리 고구려인처럼.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말의 훈련부터 달리해서 그래요. 우수한 품종인 말은요, 이 앞발하고 뒷발 같은, 왼쪽 앞발과 뒷발을 묶어놔요. 그 이쪽하고 오른쪽 앞발과 뒷발을 묶어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 그 교련 이런 걸 받아오셨는지 몰라도, 교련 못하는 친구들이 같이 나가죠, 이게. 이렇게요. 그죠? 이 말을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든 진동이 없어요. 빨리 달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돌아서서 활을 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몽골인들이 우리에게 흘려준 많은 지혜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몽골에 가보면은, 왜 우리가 몽골과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몽골에서 흘러내려왔어요. 특히 무속 신앙 같은 경우는 거의 몽골과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흡사해요. 거의 똑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몽골의 사구고요. 이런 데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함을 느껴보는데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제 후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빨개 벗고 뜁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런 데 가면 누가 오지도 않고 이런 자유를 한번 만끽해보는 것. 그 공간이 주는, 시간에 쫓겼던 것들, 그 공간에 주는 그 자유함을 만끽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즐거움, 장점 다 갖추고 있는 즐거움, 행복의 요건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자유함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굳이 내가 몽골을 매번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이 UR 라운지에 여기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죠, 되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죠. 자, 이 혼자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웁니다. 이거 시입니다. 시 제목을 찾아주세요. 어떤 제목이 뭘까요? 이 원구식이라는 아주 뛰어난 시인의 시거든요. 그 양반은 79년도에 이런 시를 썼죠. 동아일보에다가 신춘문예 탑. 무너지는 것은 한꺼번에 무너진다. 무너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한꺼번에 무너진다. 마치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얘기하는 그런 시를 썼죠. 그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썼어요. 인터넷 찾아도 없어요, 제목은요. 왜냐하면 저 선배는 저 시를 쓰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즐거움도 나눠도 되지만 아픔도 같이 나누는 그런 UR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시를 찾아냈는데요. 우리 공동체라는 건 그렇죠.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죠.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슬픔과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 제목은 기독교인들은 이거 제목 찾아요. 그러면 부흥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제목은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여러분들 요즘 혼술 한다면요. 근데 우리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때, 우리가 이제 유신 시대 때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그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는 억압,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손만 이렇게 들면 잡혀갔을 때니까요, 우리는. 제 친구 하나는 한 2년을 살았는데 왜 살았냐면요. 동요를 개사해서 동요의 가사를 바꿔서 2년을 살았어요. 못하면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이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해서 불렀냐면요.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이는 대머리를 그때 전두환 정권 때예요. 전두환 정권이 막 들어서 이거 불러가지고 2년 살았습니다. 진짜 그런 시대였습니다. 웃기죠?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픔도 나누는 요즘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서 만났을지라도 이 공동체가 소중하고 이 공동체가 나아가서 아픔까지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객가족이라고 아세요? 중국에 있는 객가족. 복건성에 가면 토르라는 가옥 형태가 있죠. 토르라는 가옥 형태를 제가 인터넷에 없는데 여기는 없을 텐데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인데 동그래요. 둥그렇고 안에 마당이 있어요. 3층짜리인데. 그리고 문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복건성 남쪽으로 피난을 내라는데 오로지 방위에 하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문도 하나 만들었고 벽도 두껍게 만들었고 소통을 외부의 소통보다는 내부의 안에서 어울리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한 100가구에서 300가구가 살아요. 그 토루 하나에. 이 굉장히 폐쇄적이죠. 이렇게 자기네끼리만 뭉쳐하면 이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아침에 나오면 눈만 뜨면 어디 나오냐면 마당으로 나와요. 마당이 곧 다시 말해서 소통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 자그마한 이 객가족들이 어떤 인물이 나왔냐? 손문, 순원이죠. 등소평, 싱가포르의 이관요, 필리핀의 독립을 이끌었던 아키노, 지금 대만의 수상, 여자수상, 이 사람들 이 객가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정말 자기 능력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지금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왜냐? 우리는 마당이 없어요. 아마 이 대표가 이 금요일에 여기서 놀자라고 한 그 아주 심리 저변에는 마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마당을.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얘기 아니라 마당을 만들어서 같이 가자는 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당이 소중한 거죠.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마당이 아예 전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늘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UR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좋았고요.